자,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자, 잘 들리나 보군요. 자, 오늘은 4일차, 이죠? 자, 지난 시간에 재무회계의 기초이론, 자, 그래서 기본 과정 얘기했었고, 두 번째, 유용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 너무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 있었고요. 그죠? 자, 보강적 질적 특성. 자, 근본적 질적 특성만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본적 질적 특성을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였다면, 자, 보강적 질적 특성을 높이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적 적합성, 근본적 질적 특성의 첫 번째인 목적 적합성,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겠다. 즉, 정보가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자, 일반적인 속성인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리고 기업 특유 속성인 기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고요. 자, 충실한 표현 혹은 표현 충실성은 있는 그대로 잘 나타내면 되는데, 자, 완전성, 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즉 중요한 항목은 빠짐없이 제시해달라는 것이 완전성이고, 중립적으로 서술해주고 오류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죠? 자, 오늘은 보강적 질적 특성 4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보강적 질적 특성은 4가지고요. 뭐 우선순위가 있거나 뭐 순서대로 중요하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4가지예요. 첫 번째가 비교 가능성, 두 번째가 검증 가능성, 세 번째가 적시성, 네 번째가 이해 가능성이에요. 자, 비교 가능성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비교 가능성은 첫 번째, 자, 기간 간 비교 가능성. 자, 두 번째가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이렇게 2가지 측면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은 시점을 일치시켜 놓고, 자, A 기업과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A 기업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시점을 비교하는 게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2019년과 2020년 서로 비교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서 자, 비교 재무제표와 자, 비교 재무제표와 표시의 계속성 얘기했었죠. 그죠? 매기 동일하게 분류하고 동일하게 표시하고 동일하게 공시를 하면은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A 기업과 B 기업 두 기업이 비교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 이유는 회계 기준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만 허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양한 회계 처리 방법을 회계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정보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그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더 잘 반영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회계 기준은 원하고 있죠.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더 잘 반영한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세 가지 있다는 거죠. 기업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 방법이 다른 두 기업을 단순히 비교를 하게 되면 잘못된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회계 방법의 차이를 조정한 다음에 두 기업이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으로 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바꿔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 획일적인 회계 기준, 통일된 회계 기준, 모든 기업들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하나의 회계 방법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회계 기준이 제정되면은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은 높을지 모르겠으나 회계 기준이 추구하는 정보가 해당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얻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관 간 비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 없다. 그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로서의 가치, 정보가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더 잘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검증 가능성은 회계 전문가 X라고 하는 사람, A 기업의 재무제표, 회계 정보, 그리고 회계 전문가 B라고 하는 Y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A 기업의 회계 정보, 요 둘이 일치한다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겠죠, 그죠?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검증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죠? 둘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검증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검증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검증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정가치 측정을 배제해야 됩니다. 즉, 역사적 원가, 증빙이 되는 자료, 과거 자료,
자, 그래서 증빙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 금액인, 자, 그런 금액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은, 자, 둘의 차이는 거의 없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만일에 내가, 자, 강남에 빌딩을 1,000억, 자, 주고 샀어요. 뭐, 언제 사볼까? 2011년쯤에 샀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세가 오르고 올라서 2021년에는 얼마가 되었다고 해볼까? 팍 튀기지 뭐. 4,000원. 자, 지금 시세가 약 4,000원 정도다. A 부동산 가니까 4,300억, 뭐 B 부동산 가니까 3,500억,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100억, 아니, 1,000억이라고 하는 2011년의 금액은 증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거래 신고도 되어 있고, 취득세, 뭐, 이런 거 다, 그죠? 증빙이 남기 때문에 누가 봐도 1,000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세는 4,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가 4,000억 원인 빌딩, 건물을 1,000억이라고 보고하는 게 정보로서 가치가 있냐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도 자, 역사적 원가 검증 가능성은 높지만 정보의 유용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자, 검증 가능성은 높으나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계 기준,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주된 측정 기준을 역사적 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최초 시점 혹은 기말 평가 시점에서 공정가치로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역사적 원가 얘기 아직 안 했는데, 그죠? 좀 이따가 나오죠? 어쨌든, 자, 과거 자료, 증빙 자료 있는 수치로만 작성하면 검증 가능성은 높을 수 있으나, 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질적 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주된 측정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적시성, 자, 정보가 제때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의사결정을 하려 하면 제때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년에 한 번, 자, 연차 재무제표만 만들다가 반기와 연차 재무제표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고 1년에 2번. 자, 그것도 너무 길죠. 그래서 분기 만들고 반기 만들고 연차 재무제표까지 1년에 이렇게 4번 만드는 것. 적시의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겠죠. 그죠? 자, 네 번째, 이해 가능성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회계 정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건데 길 가는 아무나를 붙잡고 들이밀고 이해가 되나? 이해가 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죠? 자,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자, 부지런히 정보를 분석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해 가능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해 가능성이에요. 길 가는 아무나 이해시키라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뭐 회계 기준 혹은 회계 기준에서 근간으로 삼고 있는 개념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좀 웃기죠. 좀 어이가 없지 않나 이건 이 문장은. 자,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분석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이해 가능하도록 정보가 제공되면 된다는 얘기는, 자, 회계 정보를 들이밀었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둘 중 하나죠. 합리적인 지식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둘 중 하나. 자, 과연 어느 정도가 부지런한 건지, 그죠? 뭐 며칠 밤새 가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일과 시간만 잘 준수하면 부지런한 건지. 자, 이런 좀 이상한 문장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정말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이없게도. 자, 뭐 취지는 알겠지만, 자, 번역을 이렇게 넣으니까 뭐 부지런히가 뭐예요, 부지런히가. 그죠? 조금 웃긴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서는 뭐 아주 돌려 자, 회계 정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돼야 되고, 자, 회계 정보 이용자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그죠? 자, 부드럽게 표현을 해놨네요. 기호를 왜 이렇게 했지? 아, 자, 이상 보강적 질적 특성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 보강적 질적 특성과 근본적 질적 특성, 질적 특성들 간에는 상충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상충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 질적 특성을 강조하게 되면, 자, 다른 질적 특성이 저하되는 관계를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검증 가능성을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 적합하지 않은 정보가, 아주 옛날 정보가 제공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적시성을 너무 강조해서 한 달마다 회계보고서를 만들려 그러면, 자, 물론 의사결정 목적에 활용이 되긴 하겠지만 제대로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자, 그래서 어느 한 질적 특성을 강조하게 되면 다른 질적 특성이 저하, 낮아지는 관계를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라고 합니다. 이 상충관계가 나타날 경우에는 항상 근본적인 질적 특성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세 번째 주제는 회계 원칙이네요. 번호를 3번으로 해야 되나? 3번. 자, 이 회계 원칙은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원칙은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의 원칙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자, 회계 기준 간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의 원칙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가
자, 역사적 원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꿔버려야겠네. 자, 공정가치라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한국채택국제계 기준에서의 측정 기준, 기본적인 측정 기준은 공정가치예요. 내가 공정가치 얘기를 했던가? 알려줄 사람 없죠, 그죠? 내가 공정가치 얘기를 했었나요? 안 한 것 같아. 자, 공정가치는, 대답이 이제서야. 자, 공정가치, 자, 한국채택국제기 기준의 주된 측정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 시가, 는 시장가치죠, 그죠? 시장가치. 자, 그런데, 자, 시장가치는 조금 허점이 있는 게,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죠.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시가나 시세 같은 조금 불분명한 표현보다는, 자, 회계 기준에서는 공정가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합리적인 수요자와 합리적인 공급자가 서로 협의에 의해 도출해낸 교환 가격의 개념이 바로 공정가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세, 시가라고 하는 것을 회계 기준에서는 공정가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계 기준은 공정가치 중심이에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정보에 이 공정가치가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위기에 있거나 혹은 지배 종속 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의 거래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죠? 자, 시장 전체 관점에서 합리적인 수요자와 합리적인 공급자가 서로 협의에 의해 도출해낸 교환 가격의 개념이 바로 공정가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채택국제기 기준은 공정가치 중심이고요. 즉, 아까 내가 강남에 1,000억 주고 산 빌딩, 자, 가급적이면 4천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보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한국채택국제기 기준이죠. 자, 그래서 한국채택국제기 기준은 공정가치 중심이고, 공정가치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자, 다른 측정 기준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공정가치가 중심이고, 공정가치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자, 공정가치 이외의 측정 기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건 이제 IFRS 2011년 이후부터 그런 거고요. 201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종전 회계 기준은, 자, 역사적 원가가 중심이고, 자, 다른 측정 기준으로 보완하는 그런 회계 기준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같은 예처럼 강남의 빌딩을 계속해서 1,000억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1,000억으로 보고하다가 1,0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건 너무 의미 없는 금액이 아니니, 너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금액이 아니니,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제 다른 측정 기준으로 보완을 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자,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자, 이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 다른 말로는 취득 원가라고도 부르는데, 자, 자, 자산은 취득 당시 지출한 금액들의 합계금액,
그래서 건물 같은 걸 하나 사 보면은, 그죠? 아파트도 좋고, 그런 거 한번 지켜본 적 있나? 직접 사본 적은 없겠죠, 그죠? 그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자, 일단 부동산 가서, 중개업자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죠? 자, 모든 과정에서 중개업자, 자문도 받고, 대행도 시키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취득을 하려 치면, 거래 상대방과 거래 금액 계약서 써야 되고요, 그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 서로 정하고, 자, 잔금일날 다시 만나서 등기 필증을 받고, 잔금을 주죠. 자,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내 명의로 바꾸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법원 가서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야만 등기를 해주죠. 자, 취득세도 내야 되고, 자, 국채 같은 것도 사야 되고, 강매당하는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런 거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자, 법무사를 통하게 된다면, 법무사 수수료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건물 취득하려면 등기비, 취득세, 자, 중개인 수수료, 자, 법무사 수수료, 모든 금액들이 다 발생을 하죠. 자, 역사적 원가는, 자, 그 금액으로 계속해서 자산을 보고하여야 한다예요. 계속해서 보고해야 한다. 그게 역사적 원가 원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강남의 빌딩 1,000억 주고 샀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거래 당시의 금액, 그죠? 금방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1,000억이라면은 계속해서 1,000억으로 보고를 하라는 원칙이고, 자, 옛날에는 이게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원칙이 아니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자, 우리 교재 71페이지, 거기 중간에도 그러나 취득원가는 하면서, 자, 취득원가가 유용한 시점은 딱 취득 시점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세가 겁나게 바뀌죠. 자, 최근에 서울 아파트 아주 핫하죠, 그죠? 장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원가는 딱 취득 시점에서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취득 이후에는 유용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발생 기준과 현금 기준. 자, 재무제표 얘기했는데, 그죠? 자, 이 현금 흐름표를 재면, 이건 적었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자, 수익과 비용. 자, 자산과 부채. 자, 다 얘기를 해야 되죠. 다. 왜냐면, 자, 한쪽에 수익이 적혀보세요. 아니구나. 자, 한쪽에 수익이 적히면 다른 반대쪽에는 자산이 적히거나 부채가 적힙니다. 그래서 자, 수익과 비용의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은 이라고 주어가 시작되지만 자, 자산과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자, 현대계의 목적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현대계의 목적. 자, 현대계의 목적.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자, 굳이 다 재무제표가 다 중요하지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회계보고서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자, 자산과 부채가 현대회계 IFRS 시대에서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산과 부채가 주인공이다. 자, 그런데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이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자, 주어가 수익 비용에 국한되어 있죠. 그죠? 그건 왜 그럴까요? 자, 이 용어 자체가 만들어진 게 90년대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0년대 이후에 회계의 주인공은 자산 부채지만 그 이전의 주인공은 수익과 비용이었습니다.
항상 이익을 쫓아가던, 하향세를 쫓아가던 그런 시기라 그랬죠. 그래서 9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용어다 보니까 이렇게 서술이 될 뿐, 자, 모두, 그죠? 모두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모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회계는 발생 기준으로 발생 기준을 선택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생 기준을 선택한 이후에는 기간 손익을 합리적으로 계산, 손익 측면만 얘기를 한다면 발생 기준이 보다 더 계산 가능하게 해줍니다. 현금 기준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오늘 물건을 팔아보세요. 오늘 물건을 팔고 오늘 현금 받으면 오늘의 수익, 내년에 현금 받으면 내년의 수익, 10년 뒤에 받으면 10년 뒤의 수익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금 기준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결정적인 노력, 재화라면은 판매, 서비스라면은 제공 완료 같은 사실이 발생한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72페이지에 가면 또 파란색으로 수익 실현의 원칙과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원칙이 아닙니다. IFRS 시대에는 우리 IFRS 시대의 원칙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수익 실현의 원칙은 없습니다. 그런 원칙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는 실현이라고 하는 회계에서의 표현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도 실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실현의 의미는 자, 1차적인 의미,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차적으로는 회계상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느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계상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현 여부가 되겠죠. 그래서 회계상 수익, 좀 전에 내가 재화를 판매하면 언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그랬죠. 고객에게 재화를 건네줬을 때 고객이 순순히 받아들고 가면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결정적인 노력은 다 한 거죠. 물건을 줬더니 나 안 받을 수 없음. 그러고 돌아서서 가면은 못 판 거잖아요. 그죠? 자, 대금이야 언제 주든, 현찰박치기를 하든, 신용카드로 긁든, 다음 달에 주기로 하든, 상관없이, 그죠? 자, 물건을 건네줬을 때 순순히 받아들고 가면은, 수익을 기록하면 되는 거죠. 자, 회계상 수익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현이라고 하는 표현은 IFRS에도 쓰이고, 자, 회계상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일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궁극적인 실현 혹은 최종 실현 이런 앞에 뭔가 말이 붙어 나올 때가 있어요. 최종 실현,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최종 목적은 투자 수익 극대화인 거죠. 투자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배당금 수취하고 처분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최종 실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실현이라고만 나오면은 회계상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지만 궁극적인 실현 혹은 최종 실현은 현금화하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금화하는 것까지. 그래서 내가 1,000원의 주식을 샀지만
뭐 배당이 없다 치더라도 내가 팔기 전에는 자, 궁극적인 실현, 최종 실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냥 기분만 좋지. 내가 전에 샀는데 말이지. 뭐 얼마가 되었다고 입이 간질간질하고 그죠? 기분이 너무 좋고 뭐 이런 거지. 최종 실현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종 실현은 현금화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현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국재택국제기 기준에서도 이런 용도로,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자, 과거에 있던 원칙이고 역시나 대응의 개념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수익에 대해서 하던 얘기가 수익 실현의 원칙.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실현된 애들만 수익이 돼야 되고 미실현 보유 손익은 수익이 되면 안 됨. 그죠? 주식을 1,000원 주고 샀어도 자, 팔지 않으면 수익으로 기록해서는 안 됨. 이런 거죠. 팔아야만 그때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원칙이었어요. 전혀 뭐 현실과는 맞지 않고요. 자, 수익 비용 대응. 자, 대응이라고 하는 개념은 역시나 한국 재택국제기 기준에 있습니다. 대응은 수익과 비용이 서로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비용이 서로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용을 주인공으로 한 원칙이었어요. 비용은 자,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옛날 원칙이고요. 자, 그런 원칙은 없고 이제는 IFRS 시대에는 없고 자, 대응의 개념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응. 자, 그래서 실현이라고 하는 표현과 대응이라고 하는 표현 둘 정도가 의미하는 바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른 내용은, 교재 내용은 불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재무회계 기초 이론 내용을 다 했고요. 자, 뭐 내가 얘기했지만 자,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회계원리 정복에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 연습 문제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는 가급적이면 많이 풀어보는 방향으로 그러면 뭐 굳이 자습 문제는 안 풀어도 될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오프라인이었다면 내가 별도의 과제를 내어서 여러분들이 잘 풀었나 잘 못 풀었나 확인도 하고 질문도 받고 자,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많이 풀어보길 바라고 자, 내일부터는 자, 오늘이 4일차고 내일부터죠. 5일차 자, 부터는 강의 시작하면서 이전 내용 관련 질문 먼저 받고 자, 질문 받고 질문이 더 이상 없으면 그날 해야 될 내용 이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많이 풀어보고 자, 잘 안 풀리는 거 혹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 자, 우리 교재 뒤편에 답이 있죠. 그죠? 물론 답이 100% 정확하다거나 정확하지 않고요. 100%는 아니고 또 답은 또 과정 없이 그냥 답만 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자, 강의 시작하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물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3장과 4장은
회계 순환 과정이에요. 자, 회계 순환 과정이고요. 자, 제목, 우리 교재가 붙여놓은 제목으로는 3장 회계 기록의 원리, 4장 회계 순환 과정 이렇게 되어 있지만 회계 순환 과정은 3장과 4장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고요. 자, 우리 교재 어디로 가느냐면 143페이지로 가봅니다. 143. 자, 그러면 그림 4-1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무한반복 화살표 그림이 하나 보이죠, 그죠? 과연 출발점은 어디인가? 자, 마블 게임처럼 출발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출발 표시가 없고 화살표만 있네요. 자, 출발점은 제일 위. 자, 회계상 거래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거래의 식별 및 측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 그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자, 그 회계에서 하는 최초 기록을 보통 분계라고 표현하죠. 분계. 자, 분계를 하게 되고요. 자, 분계는 분계장에 합니다. 분계장에. 자, 분계장에 분계를 하면 그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요. 총계정 원장 혹은 그냥 원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총계정 원장 혹은 원장이라고도 부르고, 자, 분계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총계정 원장에 옮기고요. 자, 이걸 자,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옮기는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옮겨 적는 거죠. 옮겨 적기. 자, 여기까지가 일상적인 회계 절차입니다. 그래서 자, 회계 기간 중에 회계상 거래가 생기면 자, 하나도 빠짐없이 분계하고, 자, 그걸 그대로 총 계정 원장에 옮기는 거죠. 옮기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일상적 회계 절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장의 내용은 여기 일상적인 회계 절차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4장은 이제 그 이외의 과정. 자, 물론 뭐 여기 시산표, 수정전 시산표부터 시작하죠, 그죠? 수정전 시산표부터 만드는 것을 결산 절차라고 하고, 자, 재무제표의 시산표 본 적 없죠, 그죠?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시험 삼아 만들어 보는 표예요. 시산표. 자, 그 다음 수정 분계하고요. 자, 수정 분계한 내용을 가지고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고, 자, 수정 후 시산표에 이상이 없다면 수정 후 시산표를 토대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물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죠. 자, 그리고 나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면 작성되었다고 끝이 아니죠. 첫 페이지에 대표이사의 도장 찍는 난이 있습니다. 가서 도장을 받아야 결산 절차가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 보다 보니까 장부의 마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자, 장부의 마감. 자, 그래서 장부의 마감은 대표이사 도장 받은 다음에 마감을 해야 되겠죠. 대표이사가 도장도 찍어도 주기 전에 마음대로 마감을 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장부의 마감이 있는데, 장부의 마감은, 자, 수정 후 시산표까지 과정에 이상이 없었다면 보통, 대표이사 도장을 당연히 찍어줄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 시점에 장부의 마감을 보통 넣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부의 마감, 어떤 장부를 마감을 할까요? 마감. 장부의 마감, 총계정 원장이에요. 예.
얘를 마감하는 거예요. 총 계정 원장 마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부의 마감은. 원장의 마감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이 매 회계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하고, 우리 그림 4-1에서는 자, 임시마감 이런 거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돼요. 임시마감을 왜? 자, 결산 후 시산표 선택사항이에요. 결산 후 시산표는 선택사항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회계순환 과정은 이 과정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배우는 거고요. 자, 일상적 회계 절차는 우리 교재 3장에서, 결산 절차는 주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마 난이도 제일 높은 애를 찾아봐라. 그러면 당연히 수정분계죠. 수정분계. 자, 수정분계고요. 자, 그 다음에 장부의 마감 과정에서 또 분계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끝판왕 같은 거죠.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씩 하면 되죠. 그죠? 먼저 우리 교재 3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3장. 자, 회계 거래의 기록부터 회계 기록의 원리네. 회계 기록의 원리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회계상 거래죠. 그죠? 자, 회계상 거래는 회계 기록의, 즉 분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자, 회계상 거래.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재화, 물품을 들고 있고 한쪽은 돈을 들고 있어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재화와 현금을 바꾸는 그러한 것을 보통 거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그냥 거래가 아니고 회계상 거래예요. 회계상 거래. 회계상 거래는 다음 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계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회계상 거래라고 보게 돼요. 첫 번째가 자산, 부채, 자본. 여기에서 자본은 당연히 그 날짜까지의 수익과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자본이죠. 자본의 변동을 초래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화폐 금액으로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딱 두 가지 요건뿐이에요. 자, 두 요건만 충족하면 회계상 거래가 되고요. 자,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회계상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자, 회계상 거래는 회계 기록의 대상, 즉 분계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 90페이지와 91페이지 자,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건 자, 얘를 잘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는 사건, 즉 회계 기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 자, 화재로 인하여 창고에 있던 상품 일부가 소실되었다. 이게 무슨 거래야? 그죠? 아니, 화재가 난 걸 누가 왜 거래라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자, 상품이 일부 줄어들었네요. 그죠? 자산의 변동이 있잖아요. 그죠?
상품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타기 전에 얼마만큼 있었고 타고 난 후에 얼마만큼 있는 걸 확인하면 얼마든지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흔하지 거래라고 볼 수 없지만 이건 회계상 거래라고 본다는 거죠. 현금을 더 넣는다겠다. 마찬가지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줄었잖아요. 자, 남겨놓고 가져갔을까? 마음도 싫을 테니 해장국 한 그릇 해라. 이러면서 돈 남겨놓고 가진 않겠죠. 그죠? 자, 현금을 빌리고 현금을 빌리고 그러면 현금이 늘어났겠네요. 그죠? 차용 증서를 써주든 안 써주든 자, 현금을 빌리고 하면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자, 빌렸으니까 또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네요. 그렇죠. 그죠?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외상으로 구입했든 현금 주고 구입했든 일단 상품은 증가하죠. 자산이 증가하죠. 증가하죠. 그죠? 현금 주면 어때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고 상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겠죠? 자, 자산 내에서의 변화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서로서로 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산 내에서의 변화도 다 변동인 거죠.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기계장치를 1년 동안 사용하다. 이게 무슨 거래야 싶겠지만 기계장치를 1년간 사용하게 되면은 감가상각이라는 회계 절차를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회계 절차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본사 건물에서 본사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자, 감가상각이라는 회계 절차를 해야 합니다. 회계 기록의 대상이라는 거죠. 종업원의 급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다. 자, 종업원의 근로 용역은 받아놓고 대가는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줘야 할 대가를 지급할,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의무가 생기겠죠. 그죠?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물건을 건네줬더니 대금은 다음 달 말일 알지? 그러고 갔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상품이 건네졌겠네요. 그죠? 자, 상품이 건네지면 일단 상품이라는 자산이 줄어든다는 건 알 수 있을 테고 자,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그죠? 외상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는 사건은 모두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고 화폐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회계상 거래가 아닌 애들은 당장은 자산의 변동이 없고 의무만 발생해도 회계상 거래. 어떤 의무를 말할까? 어떤 의무? 그런 경우가 있나? 자산의 변동은 없는데 의무만 발생하는 경우?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가 의무만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지? 한번 예를 들어 봐봐. 아니지, 급여, 근료 중 일부만 지급하면 일부의 의무가, 전액 미지급 선택이면은 전액에 대한 의무가 있겠지. 자, 급여. 급여는, 자, 매일매일, 자, 급여의 성격은 매일매일 소비한 종업원의 근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불하는 성격이죠. 그죠? 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소비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소비. 그래서 하루 근무하면 하루 근로 용역 소비하는
제공하자마자 소비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근로 영역이죠. 그래서 기업은 수익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소비합니다. 그죠? 수익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근로 영역을 소비하고요. 그 수익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소비한 근로 영역은 무엇이 되나요? 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이 되는 거죠.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개정 과목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서 수익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소비한 종업원의 근로 영역은 비용입니다. 비용. 그 비용을 일정 부분의 현금을 줬다면 현금, 그죠? 현금이 감소할 테고, 현금을 주지 않았다면 주지 않은 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일부를 더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일부는 현금 줬겠죠. 전액 미지급 상태라면 현금은 하나도 안 주고 모두 지급 의무가 있는 거겠죠. 전액에 대한. 그러면 전액 의무가 존재하니까 그 부분은 부채로 기록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소비했다. 그러면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죠. 비용 항목이기 때문에. 그죠?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고, 즉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되고요. 대금을 다 줬다면 현금이 줄어들었겠고, 일부를 지급했다면 현금이 일부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겠죠. 전액 미지급 상태라면 전액 의무로 기록이 될 겁니다. 이해가 가나? 전액 미지급 상태라면 회계상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부채가 늘어나죠. 부채가.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면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동을 안 한 게 아니죠. 소비한 근로 영역에 대한 대가를 안 준 거잖아. 안 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는 공통적으로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고 화폐 금액으로 측정이 되면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2번 아니 91페이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들은 위 두 요건 중 적어도 하나는 충족하지 못한 거죠.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주와 건물 임대차 조건을 협의하다. 협의만으로는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죠. 협의가 끝나고 계약서 쓰고 계약 내용을 이행을 해야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일날 계약금 주기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계약금을 지급하면은 자산의 감소로 이어지겠죠. 그죠? 현금이 감소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협의만 해가지고는 회계상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다. 잘했죠? 잘했는데, 채용을 했고 연봉 계약은 맺었지만 아직 나와서 일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계약만 채용했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종업원들의 근로 영역은, 즉시 소비하죠. 그죠? 즉시 소비합니다. 그래서 채용한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회사에 나와서 하루라도 일했으면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죠? 회계상 거래 해당 예시에서 현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서 회계상 거래 없다니까? 차용증을 써주다. 이건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현금을 빌리는 경우 갚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내가 현금을 빌리지만 안 갚을 거야 라는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현금을 빌리면 갚는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수준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갚을 때까지는 의무가 있는 거죠. 갚을 의무. 그죠? 자, 차용증서는 공식적으로 증빙을 남긴다는 의미지. 자, 차용증서를 안 썼다고 내가 안 갚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용증서 작성 여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쓰든 말든이에요. 자, 현금을 빌리고까지만 하면은 회계상 거래가 된다 그랬죠. 자, 신입사원을 채용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적어도 하루라도 나와서 일했다든지, 그죠? 자, 그런 얘기가 있어야만 자,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거래처로부터 상품 구입 주문을 받다. 자, 주문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주문이 와가지고 상품을 100개 차에 실어서 갖다 주니까 난 시킨 적 없음. 뭐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장난전화 이거죠. 장난전화. 자, 그러면 물건을 판 게 아니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건을 팔았다라고 할 때, 재화를 판매했다라고 할 때는 고객에게 재화를 건네줘야만 판 거죠. 자, 예외적으로 1년에 한 10번 대규모로 거래하는 거래처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저예요 그러면서 여느 때처럼 또 100개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주문만으로도 물건을 판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원칙적으로 주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자, 거래처와 1년간의 원재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다. 계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자, 계약은 했지만 갑자기 거래처가 제공하는 원재료가 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능가하는 더 뛰어난 부품, 원재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자, 거래처의 상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TV 광고를 위하여 방송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 아까 안 된다 그랬고, 그죠? 협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고, 외국 자본을 도입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자와 계약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자본을 도입한다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훌륭한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과 상학협동 관계를 맺다. 잘했네요. 그죠? 잘했는데 상학협동 관계만 맺었을 뿐, 구체적으로 상학협동을 위해서 얼마를 내놨다든지, 그죠?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자,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외국의 유명 회사와 기술 제휴했다. 잘했는데 다음날 그 유명하던 회사가 어마어마한 스캔들에 연루되어 기술 제휴한 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유능한 영업부장이 경쟁업체에 스카우트 되어 갔다. 자, 유능하니까 거래처를 다수 끌고 갔겠죠. 다 가지고 갔겠죠. 그죠? 자, 기업으로서는 타격이 크겠네요. 자, 하지만 역시 모르는 겁니다. 과연 우리 기업의 매출이 얼마나 줄어들지. 자, 경쟁업체가 스카우트 해갔는데, 자, 유능한지만 알았던 영업부장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유, 우리 회사를 떠난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자산부채 자본에 변동이 없거나, 혹은 변동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화폐 금액으로 정확히 측정해낼 수 없는 경우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이 되겠어요. 자, 잘 봐두면 됩니다. 잘 봐두면 되고. 자, 좀 전에 회계순환 과정 얘기를 했는데, 자,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회계상 거래 부분에서 잘못되면은 뒤는 자동적으로 잘못되게 되어 있죠. 이후 과정은 다 오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분계가 잘못되면 역시 이유과정 다 오류가 들어있고요. 자, 총계정 원장에 자, 옮기는 것을 전기라 그랬는데, 전기. 이건 것 같은데? 한자 실력이 딸려. 맞네. 자, 요거죠. 자, 한글 기능이 참 좋네. 자, 옮겨 적는다는 거예요. 옮겨 적는다. 그래서, 전기를 잘못하면 역시 이유 과정이 잘못되고요. 수정 분계가 잘못되면 수정 분계 이유 과정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이 잘못되면 뒷부분은 안 봐도 잘못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회계상 거래, 구분을 잘 해야 되겠고, 회계상 거래에 대한 분계를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초반 단계에서 잘못되어 버리면, 이건 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초반 단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자, 회계 원리는 분계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줍니다. 분계. 여기 분계 있죠? 자, 수정 분계 있고요. 마감 분계도 있습니다. 여기 원장의 마감 과정에서 하는 분계도 있어요. 그 분계들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고, 회계 원리에서는 뭔가 감이 잘 안 오고, 자, 이 문제는 뭐야? 싶은 문제들은 분계를 해놓고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곧 분계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쉬었다가, 자, 3시 8분이네요. 그러면은, 15분 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23분? 25분에 시작하면 되겠네요.